결국 제 주변에서 본 모든 수학자는 노력파였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수학을 생각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거듭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일화들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 없이 그걸 이룬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아니었을 수도 있죠. 라마누잔이 100개 맞는 식을 적는 동안 10,000번 정도 틀렸을 수도 있고, 정당한 비교는 하지 못할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네. 아주 옛날에 수입되어 들어와서 좀 다르게 발전을 했을 거라서.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다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질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만 하고 저는 그 숫자를 다루는 거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기하학은 숫자를 안 다뤄도 돼서 좋아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의 넓이를 구하면, 넓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모두가 기하학의 카테고리인데, 원만 기하학이고, 넓이는 계산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양만 다루는 거구나 해서 좋아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접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양각 감정이 드는데, 역시 숫자를 피해 갈 수는 없구나. 이거랑, 그 다음에는, 그런데 이걸 연구하는데 숫자를 진짜 같이 연구할 수 있다고? 라고 해서 조금 더 흥미가 돋는 약간 그런, 예, 음, 기분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선입견이 보편적인 것인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수학 엄마님은 배경이 불손하니까 빼고, 수학을 전공했으니까 빼고,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저만 그런가요? 기하학하면 모양만 떠올리는 게? 게으른 쌤도 약간 반은 반칙일 것 같은데. 그냥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건지. 약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약간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결국에는 다 넓이 구하고 둘레 구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 뭐,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딱 도형하면은 그 모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숫자가 약간 이 초등학교 때 맨날 그 넓이 구하고 둘레 구하고 그랬으니까 숫자가 떠오르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모양이 떠올리긴 하는데 근데 기하가 도형 파트가 그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애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해도 도형 하면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도 그 넓이 구하기 전까지는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도형 파트를 너무 좋아해요. 되게 쉽거든요.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하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삼각형의 넓이는 2로 나눠야 되고, 뭐 평행사변형은 뭐 밑변하고 높이하고 곱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리를 무조건 다 얘기는 해주거든요, 저도. 그 원리를 되게 많이 여러 번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그래도 원리는 원리고, 그 공식을 어느 정도는 외워야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굉장히 싫어하다가 이제 중학교는 교육과정을 대충 아시겠지만 2학기가 거의 기하 단원이 2학기에 몰려 있어요. 1학기 때는 대수 단원이고 2학기 때 기하 단원이 많이 몰려 있는데 일단 1학년 1학기 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원의 넓이, 원의 원주 구하는 거 그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공식은 다 알거든요. 공식은 그래도 파이 r 제곱 2파이 r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외우는데 그걸 이제 막
응용을 하다 보면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도형하고 너무 다른 거죠. 이제 대수하고 조금 엮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기하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현재로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려웠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왜 어려웠냐면, 수학경시 대회에서 기하학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어, 그,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경시라기보다는 올림피아드 쪽이었는데, 크게 문제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정수론, 하나는 기하학. 근데, 정수론 문제도, 물론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긴 했지만, 기하학 문제는 정말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풀이를 보면은, 뭐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 엄청나게 그냥 뭐 그냥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보조선을 그릴 생각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지 또 전혀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고 이걸 외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그냥 기하 문제는 손도 못 댔던 그런 기억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기억은 그 해석 기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각형, 사각형, 원의 어떤 정리를 증명하는데 그런 보조선을 그려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각 꼭지점에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그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걸 정말로 그 대수적으로 풀어서 증명하는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때 나름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증명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야, 이것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 증명할 수 있겠는데? 근데 웬걸? 해보니 제가 생각한 그런 꿈의 도구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 삼각형의 그 내접원,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에다가 각 꼭지점에서 선을 그으면 그게 다 그 각, 그 네 각을 이등분한다. 뭐 약간 요런 그것들이 있는데, 이거 사실 그림 그려보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딱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것도 해석 기하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겠다. 해석 기하는 뭐든지, 그런 식으로 뭐 보조선 그런 거 안 그리고 그냥 내가 그 XY라는 그 기호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분명히 참인 명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되겠네.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식이 이상하게 꼬여서 도저히 이, 이 혼파망에 여기에서 내가 식을 어떻게 단순화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기에서부터 이건 아닌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기하하면은 그냥 어려운 문제들의 향연이라는 그런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랄랄룰루님께서 해주실 코멘트가 있나요? 제, 제가 옛날에 기아를 봤을 때의 경험,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보고 있는 기아학은 살짝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아학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보통은 그런 걸 보면 보통 분들의 반응은 이게 왜 기아인지 모르겠다로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걸로 끝나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4차원 기하 이런 거 이제 아무 생각 안 들죠. 분명 기하는 도형이랬는데 4차원 도형은 어떻게 연구를 하는 거지?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식들이 됩니다. 결국 눈에는 안 보이게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랑 비슷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뭔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기하는
저도 기하가 뭔지 물으면 딱 잡아서 대답을 못 하겠어요. 모르겠다로 끝내겠습니다. 끄덕끄덕. 네. 그 지난주 게스트로 나왔던 분도 기아를 그 연구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제가 그 여기 수학의 즐거움 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것,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의 분야라는 것은 일종의 관점 같은 거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기하학자는 기하학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해석학의 관점으로 보고 확률론을 하면 확률론의 관점으로 보고 약간 그런 거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뭐랄까 기하 도대체 기하학이 아닌 건 뭘까? 수학 중에서 쉽게 말하면 이건 말이 좀 이상한데 표현을 좀 바꿀게요. 기하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는 주제가 있을까? 수학에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난주 그 음, 과일의 정의였나요? 약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수학의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라고는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있습니다. 모든 수학자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의 어떤 분야 A라는 걸 전공하는 수학자는 모든 수학은 A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야는 인류가 모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뭔가 있어 보이죠. 대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든 수학은 대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기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모든 수학은 기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있다랑은 좀 다르고요. 인류는 언젠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바람에 가깝고 그리고 그 A로 B를 설명했다 혹은 B라는 분야는 사실 A라는 분야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걸 잘 들여다보면 A랑 B가 만나서 새로운 분야 C가 됩니다. 그러면 A를 하던 사람은 이 C가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이 그러니까 어떤 건 기하고 어떤 건 대수고로 분류하는 게 관습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얼마나 유의미한 작업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제가 느끼는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은, 네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실제로 어 포엔카레 추측이 기하 그 스테이트먼트만 보면 굉장히 기하학적인 스테이트먼트잖아요.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르고 막 하는 좀 얘기긴 한데 혹시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페렐만의 증명을 보면은 기하학이 아니라 그 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쓰였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플로우를 이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하학의 그 도구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의 도구들을 써서 증명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보면은 사실 분야라는, 그러니까 뭐 이 문제는 뭐 어느 분야, 이 문제는 어느 분야,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그러면은 기하학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알으려고 기하학 쪽으로 진로를 정하셨네. 아,
그거는 참, 일단 저는 대수학을 좋아했어요. 대반전이죠. 그중에서 대수기하학이라는 게 딱 제 세대에서 제일 멋있는 과목이었거든요. 낭만으로 가득 차서 제일 멋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대학원에 와서 어떠한 이유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러면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몇 년 동안 좌지우지할 텐데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상담을 했었죠. 그러다가 정말 천사 같은 교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거기서는 대수기하도 할 수 있고 멋있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사실, 결론은 네. 네. 그래서 대수를 좋아했는데 대수와 기하를 잘 섞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와서 기하 전공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사실 결국 하는 일은 기하보다 대수에 가깝고요. 근데 뭐 전통적인 분류상 저는 기하로 분류는 되어 있어요. 일반인에게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그 연구. 아, 그거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작업이죠.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 더 이 줌을 켜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4일이면 돼요? 아, 제가 너무 짧게 잡았네요. 한 4년 정도 켜두면 4일, 될 것 같은데. 아, 할 4일 자신이 하니까 없습니다. 혹했어요. 지금 4일 하니까 혹했어요.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요. 그럼 약간 그 도저히 일반인한테 설명도 할 수 거의 불가능한 걸 하는 거에 대한 약간 외로움 이런 건 없나요? 아, 좀 있어요. 학교에 오면 외로움이 덜한데, 그래도 제가 집에 가요. 그래서 저희 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을 전공해서 수학, 과학 이런 건 잘 모르거든요. 저한테 가끔 그런 쪽 질문을 해요. 내가 유튜브 보다가 이런 거에 있다는데 사실이냐? 대부분은 과학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형이 생각하는 이과 질문은 전부 과학 질문이고 제가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도 과학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실제 실험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 현상을 얘기할 수 있고. 자, 봐봐, 형이 뭐 뭘 뿌렸어. 그럼 떨어지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학을 얘기하면, 자, 이제 형이 n차원 공간을 생각해야 돼. 그걸 m차원 공간에 넣을 건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아무 얘기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런 외로움은 좀 있죠. 수학을 전공하지만 집에서 과학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외로움. 근데 뭐 직장 얘기를 집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건 비단 수학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수학과의 외로움이라고도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어느 분이 하신 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은 자유로움의 학문이다 했나? 그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옛날 그 수학자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위인전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일생 읽고, 뭐 그런 일화들 듣고, 약간 그런 것도 듣고 뭐 요즘 뭐 수학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약간 이게 그 자유하고 제가 생각하는 자유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보수적이다? 혹은 뭐 좀 뭔가 딱딱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조금 들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 만약 주변에서 약간 그 보고 약간 느끼신 그런 수학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어떤 느낌인지 좀. 네. 일단 아마도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에 있다라고 번역을 보통 하는, 제 기억이 맞으면 게오르그 칸토르의 어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들이 자유롭냐 하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 친구들이요.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많고, 일단 수학은 자유로워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만든 이론이 수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그 수학자들에게 달려 있고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말이 어떤 수학을 해도 다른 수학만큼 똑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수학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얘기를 해도 괜찮다 정도의 얘기일 거예요. 실체적 증거가 없어도 수학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 그러니까 네, 실제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수학의 자유로움이고, 제가 수학이 다른 거보다 훨씬 자유롭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수적인 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거짓이 확실하다는 점이 있죠, 수학에는. 근데 그 점이 학생과 교수 관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들어주거든요. 보통 대학에서 교수는 권위 있는 존재고 학생은 권위가 없는 존재예요. 특히 학부 수업에서. 하지만 학부 수업에서 교수가 틀린 내용을 말하면 학생이 당당하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게 틀렸고 틀렸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는 학문으로 가면 정말 이러기가 쉬울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자유로움도 생길 수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자유로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신 적 있나요? 제가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 아니었어가지고. 아, 근데 근데 그런 약간, 적이 네. 여러 번 있어요. 아, 물론 저거 틀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는 않죠. 이게 아, 그래도 그 극복할 수 없는 권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혹시 저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요? 라고 좀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은 있죠. 그럼에도 지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른 어떤 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학자로서의 권위는 얼마나 공리의 논리 구조를 많이 쌓아 있느냐,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권위란 건 뭘까요? 음, 권위라는 표현보다 그냥 어떤 수학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사실 저는 아직도 어떤 수학이 대단하다라고 할 때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어떤 수학이 중요해지는 것은 다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태초에 어떤 중요한 수학은 어떻게 생겼는가 모르겠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수학자가 대단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어, 제 생각에는 수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리로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는 맞는 길로 계속 가면서 발전을 시키지 않거든요. 어떤 풀고 싶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같아요. 이게 되려면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탑다운 식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풀고 싶은 문제를 정할 때에도 이미 그럼 참이라고 기대되는 명제를 하나 꺼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증명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 확신이 쉬운 거였다면 이미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던 그 참인 명제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직관에서부터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관이 좋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대단한 수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직관이 좋은 게 좋은 사람이 좋은 수학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직관이 좋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직관이 좋다는 게 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직관이 좋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상상을 잘하면 직관이 좋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저는 좀 후자인 것 들어봅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것은 논리를 벗어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뒤따라오는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하게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줬을 때 이게 몇 자리 수일 것 같니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직관이 좋으면 딱 알아맞힐 수 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역설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직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막 무슨 n차원 m차원 그랬잖아요. 253차원짜리 대상이 있고 여기 137차원짜리 면을 하나 그릴 건데 이제 이거는 상상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의 상상은 아닐 거예요. 진짜로 253차원이 머릿속에 있고 뭐 이럴 리는 없죠. 그러면 이거를 나름대로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로 변환시킬 수 있게끔 좀 좋은 상상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직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직관인지. 음, 네, 네. 말씀하세요. 직관하니까 그 왜 그 라마누잔이 약간 그런 이 직관이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뭔가 이렇게 증명 없이 바로 뭐 이렇게 답을 도출하고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맞나요? 음, 그거는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라마누자는 노력형 수학자였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꿈에서 여신이 알려주는 거를 받아 적었다라는 것도 있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후자라면 정말 직관이 좋은 거고 그게 꿈으로 발현이 된 거겠죠. 네. 사실 거기까지만 하면 그러니까 상상의 나를 잘 펼쳐서 참인 명제를 잘 꺼내온다까지면 좋은 상상학자는 되지만 좋은 수학자는 사실 잘 될 순 없거든요. 결국 논문의 형태로 내려면 그걸 논리적인 과정으로 증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라마누자는 안타깝게도 종교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해서 수학에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지 증명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덕에 사람들이 라마누잔의 수학을 다시 복원해내는 작업도 잘 한다고 해요. 근데 일단 그게 직관적인 수학자는 반쯤 맞겠죠. 반쯤이라는 거는 이제 노력형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제가 알지 못해서입니다. 아 근데 그 이어서 그냥 바로 혹시 그러면 그 최근에 이렇게 뭐 라마누잔이랑 비슷한 그런 결의 수학자가 있나요? 약간 음, 그 증명 그런 없이 막 바로 예, 도출해내고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라마누잔이 매일매일 그런 정리를 쓰진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어떤 수학자를 본다면 그거는 실시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라마누잔만큼의 파격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라마누잔의
몇십 년, 뭐 십몇 년짜리 일화를 단 몇 페이지짜리 글로 읽어야 하거든요. 십몇 년을 그냥 몇 초 만에 읽을 수 있는 글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보다 더 파격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한 비교를 하지 못할 것 같고, 아마도 어딘가에는 그 정도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은 있겠죠. 근데 결국 제 주변에서 본 모든 수학자는 노력파였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수학을 생각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거듭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일화들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 없이 그걸 이룬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아니었을 수도 있죠. 라마누잔이 100개 맞는 식을 적는 동안 10,000번 정도 틀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정당한 비교는 하지 못할 것 같다가 결론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이제 거의 공식이 되어 가고 있는 응원하시는 말 한마디를 하고 뭐 프로그램을 이만 줄일까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응원하시는 말이요? 예, 열심히 수학을 하시는 출연자분들께 응원 아, 있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예. 수학 엄마님께서 먼저 해주시면은 이제 뒤에 이어서 해주시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직문수 일기 때 들어가지고 그때 조교님으로 활동을 해주셨었던 게 너무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때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되게 수학 이야기를 하면서도 약간 철학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얘기가 깊어져가지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수학 즐겁게, 재밌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른 쌤님 해주실까요? 무엇보다도 빨리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실 수 있길 그것만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수생님 해주실까요? 뭔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간 학자의 약간 정석 같은 좀 모습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약간 굉장히 합리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학자로서 잘 되시지 않을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편의점.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성과도 잘 나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잘 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주제랑 안 맞아서 말씀을 못 나눴는데 이 선생님이 그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도 보니까 다 가졌네, 다 가졌어요.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음이 꺾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제가 항상 만나 뵙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갈 겁니다. 어, 여기 그 수학 엄마님은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저보다 더 어른인 것 같아요. 정말 예,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고, 예, 수학자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좋은 시간이었고요. 예, 앞으로도 전 되게 그 직문수 일기에서의 그 현명한 답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예, 이 오늘의 프로그램에 임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마치 산타처럼 한 뭐 10배는 되는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학 인생 이 프로를 진행하기 전까지 수학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걸 진행하고 나면 아 맞다 내가 다시 수학을 해 이러고 또 내일부터 떨어집니다. 그거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수학하시는 분들 모두 응원 드리며 또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오고 수학자만 들어가면 아무 이야기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수학 인생 프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